이웃으로 알던 사람이 살인 용의자가 됐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머그샷을 보고 오 마이 갓, 이 사람 알아요 라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조금 소름 돋네요. 그는 시카고에 사는 외과 의사의 이웃입니다. 그 외과 의사는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전 부인과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마이클 맥키는 이제 수술복 대신 죄수복을 입고 곧 오하이오로 이송되어 혐의에 직면합니다. 그는 모니크와 스펜서 테페를 집에서 총으로 살해했으며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는 법과 범죄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좋습니다. 잠깐만요. 온더 케이스의 이번 에피소드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파트너이자 스폰서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모건 앤 모건, 미국 최대의 개인 상해 전문 로펌입니다. 이들은 1000명 넘는 변호사를 보유하고 최근 몇 달간 50만 명 고객에게 250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플로리다 고객은 보험사 제한 35만 달러 대신 1200만 달러, 펜실베이니아 고객은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는 보험사 제한의 40배에 달합니다. 모건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일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휴대폰으로도 청구를 시작할 수 있으니 만약 부상을 당하셨다면 forthepeople.com OTC에서 청구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실 수 있습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사람들은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로 알 수 없다고 하죠. 또는 이웃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로 알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이웃이 마이클 맥키가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저는 알아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에게.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에서 우리 중에 누가 그가 했다고 주장되는 그런 일을 실제로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인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제가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새로 이사 온 주민이었고 저는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매우 상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카고의 한 건물에는 마이클 맥키와 나눴던 모든 대화를 다시 떠올리며 곱씹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한 여성은 지난 여름 시카고 수영장에서 마이클 맥키와 대화했다고 해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리린 콜러릭이며 마이클 맥키의 이웃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자주 마주쳤고 이제야 그의 정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수갑을 차고 스펜서와 모니크 테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리린은 마이클 맥키와 함께 살았던 건물에서 그의 체포 전까지 있었던 사진들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시카고 링컨 파크에 위치한 고급 콘도입니다. 그녀는 마이클 맥키 체포 후 12층 그의 아파트 밖에 실제로 경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마이클 맥키 구금 후 법 집행관들이 그의 아파트를 수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마이클 맥키 체포 전 어떤 이상 징후를 감지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도된 내용들이 있고 명확한 사실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때 모니크 테페와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그녀는 스펜서 테페와 두 자녀를 낳은 뒤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이클 맥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디 출신일까요? 저희가 조사해봤습니다. 그가 자란 곳은 오하이오 주 제인즈빌, 인구 약 2만 5천 명입니다. 그곳은 콜럼버스에서 동쪽으로 1시간 거리입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대학을 다녔고 아마도 그곳에서 모니크를 만났을 겁니다. 이제 그가 버키가 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꽤 뛰어난 성과를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고향 제인즈빌의 지역신문인 제인즈빌 타임즈 리코더에 따르면 그는 명예의 언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 풋볼팀 활동을 했고 학급 5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면에서 우수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집 근처에 머물며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학부를 다녔습니다. 그와 모니크가 언제부터 사귄 건지는 모르지만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들은 친구들과 워터파크에 갔고 모니크는 오하이오 웨스터빌 출신입니다. 웨스터빌은 콜럼버스에서 북쪽으로 20분 거리에 있으며 모니크는 유아교육 전공으로 2010년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녀도 39세였습니다. 맥키는 2014년 오하이오 주립대 의과대학을 졸업합니다. 혈관내과 의사가 되려면 매우 오랜 기간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2014년에 의대를 졸업하고 외과 의사가 된 후 첫 번째 단계는 레지던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 그는 2015년쯤 버지니아에서 그 과정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니크와 2015년에 결혼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들의 결혼식 날입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다시 버지니아로 이사했으며 외과 의사가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학부 4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4년을 다닙니다. 그래서 총 8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레지던시를 계속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마이클은 버지니아주 로노크의 한 클리닉에서 5년간 레지던시를 마쳤습니다. 2020년에 졸업했고 당시 버지니아에 있었습니다. 그때 모니크와의 결혼 생활이 무너졌고 두 사람은 결혼한 지 약 2년 만인 2017년에 이혼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혼했다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진행되던 당시 오하이오 법원에서 이혼 절차가 이루어졌고 모니크는 다시 오하이오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여전히 버지니아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따르면 모니크는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당시 모니크는 다시 오하이오에서 살고 있었고 이혼 과정에서 마이클은 두 사람이 버지니아에서 함께 살던 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결혼 전 몇 년간 교제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혼 후 2년쯤 지나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공식 보도는 없으며 인터넷에 여러 소문만 돌고 있습니다. 이혼 후 모니크는 자신의 삶을 이어가며 오하이오에 머물렀고 결국 스펜서 테페라는 치과의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만나 2020년에 결혼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본 2021년 축하 행사에서 스펜서의 처남이 찍은 결혼식 영상이 있습니다. 이 부부는 두 아이를 낳았고 현재 아이들은 4살과 1살입니다. 그 일 동안 모니크는 삶을 이어갔고 마이클은 혈관외과 의사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2022년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펠로우십을 마쳤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맥키는 체포 당시 일리노이주에서 외과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고 그는 네바다주 시설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8뉴스나우라는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 따르면 그는 라스베이거스 서지컬 어소시에이츠라는 단체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네바다주에 여러 사무실을 두고 있는 그룹입니다. 여긴 여러 시술을 합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은 맥키의 네바다주 면허가 지난해 만료됐고 2023년 의료 과실 소송에 맥키가 포함됐다는 문서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송은 여러 의료 전문가를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체포 당시 맥키는 일리노이주 록포드의 Order of St. Francis, Saint Anthony 메디컬 센터에서 일했습니다. 록포드는 시카고에서 약 1시간 반 서쪽에 있습니다. 이 의료 그룹은 소속 외과의사 체포 후 성명을 내고 OSF는 당국과 협조 중이며 추가 정보는 당국이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문의는 법 집행 당국에 하시기 바랍니다. 맥키는 직장까지 장시간 통근한 듯합니다. 하지만 맥키는 시카고의 좋은 동네인 링컨 파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서류에 적힌 주소는 링컨 파크의 피에르 고급 콘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의 이웃 중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고 그녀가 맥키와 나눴던 몇 가지 상호작용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곧 들어볼 예정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습니다. 마이클 맥키 같은 뛰어난 외과의사가 왜 그랬을까요? 이 직업을 얻기 위해 15년이나 학교를 다녔고 아마도 이런 멋진 고급 아파트에 살 만큼 꽤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가 왜 약 6시간이나 떨어진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까지 운전해서 전 부인과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그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모니크와 이혼한 지 약 10년 후 왜 크리스마스 며칠 뒤 새해 전날 바로 전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경찰은 맥키가 일리노이에서 6시간 운전해 콜럼버스에서 스펜서와 모니크를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경찰은 살인사건 당일 맥키가 티피스 근처 감시 카메라에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맥키가 체포되기 전에 공개된 용의자 영상이 있습니다. 경찰이 수상하게 여긴 지역에 있던 누군가의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경찰 문서에 따르면 경찰은 감시 영상으로 용의자를 차량까지 추적했습니다. 티피스 부부는 12월 30일 새벽 2시, 5시 콜럼버스 자택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따르면 한 차량이 티피스 부부가 살해되기 직전에 콜럼버스에 도착했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역을 떠났다고 합니다. 맥키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티피스 부부 살해 약 90일 후 금요일과 토요일 밤 사이 일리노이 록포드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체포 장소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그가 시카고의 멋진 건물에 주소를 두고 록포드 의료센터에서 일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네베이고 카운티 셰리프국이 그를 어디서 체포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맥키가 모니크의 전 남편이라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개 기록이었고 TP 가족이 살해된 이후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맥키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맥키가 TP 가족 사망 후 경찰과 어떻게 접촉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네, 거기서 무슨 긴급 상황이신가요? 경찰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의료진이 필요한가요? 둘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루하게 현장에 전화만 했고 그 사람들이 앞뒤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안에 아이들 소리가 들리고 누가 소리치는 것도 들은 것 같아요.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문을 부수거나 그냥 집에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밖에 있을 때 당신도 있었나요? 저 아니에요.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알겠어요. 좋아요. 마이크를 당신에게 보내드릴게요. 첫 9.11 신고는 12월 30일에게 있었습니다. 스펜서 테페 박사가 직구에 출근하지 않자 친구가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그 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 여러 번 전화가 있었는데 마지막 통화 후 달라진 점 있나요? 시신이 있어요. 시신이 있어요. 안에 시신이 있어요. 그래. 알겠어요. 잠깐만요. 의료진과 연결해 드릴게요. 경찰에 따르면 스펜서와 모니크는 2층 침실에서 발견됐고 법원 문서에는 맥키가 두 사람에게 여러 번 총을 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페 부부의 자녀들도 집에 있었으나 다치지 않아 가족과 함께 있습니다. 맥키 체포 48시간 전 콜럼버스 경찰서장은 용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여전히 궁금한 점 중 하나는 맥키가 어떻게 테페 부부 집에 들어갔는지입니다. 경찰은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페 부부의 집 앞에는 일종의 스마트 도어벨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집에는 보안 시스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혼 후 몇 년 동안 모니크와 그녀의 전 남편 사이에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도 알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출신인 그가 콜럼버스에 얼마나 자주 갔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은 테페 부부 집에서 9mm 탄피를 발견했으며 이는 맥키와 범죄를 연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네, 그는 그 지역에 있었다고 경찰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그를 볼 수 있고 대중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 남편이 한밤중에 일리노이에서 콜럼버스까지 운전해서 왔다는 게 정말 수상하다고요. 그 시점이 바로 전 부인과 그녀의 남편이 살해된 때와 겹치고 곧바로 일리노이로 돌아갔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히 불리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그렇게 보지만 여전히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수사관들이 맥키가 그 범죄 현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9mm 탄피들이 상황 설명에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맥키가 사용한 살인 무기를 경찰이 확보했는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맥키입니다. 그는 월요일 일리노이주 록퍼드에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심리는 3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그는 송환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오하이오로 돌아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링컨 파크 고급 콘도 더 피에르키에 있는 그의 집에서 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영상은 이웃이 경찰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웃 제리린 콜레어릭은 실제 범죄 실화 작가로 연쇄살인범 등 다양한 범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이제 그녀는 마이클 맥키와 이웃이 되었습니다. 오늘 일찍 그녀와 인터뷰했습니다. 제럴린, 마이클 맥키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저는 마이클 맥키를 알았어요. 이 부두에는 수영장과 위층 바비큐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그를 만났어요. 그는 새로 이사 온 주민이었고 저는 그에게 제 소개를 했죠. 그는 정말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직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이 건물에 대해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말해줬죠. 그리고 피에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에런 워터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했어요. 도시에서 그걸 보기에 여기가 최고예요. 그들이 우리 앞까지 와서 정말 멋지고 기분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건물에 들어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지나치곤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제가 인사하면 그도 인사했고 오늘 하루 길었네요 하면 그는 네 정말 긴 하루였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 이후로는 다른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고 지난주 토요일이 되어서야 그가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도어맨이 채널 7 밖에 있다고 제가 예전에 거기서 일한 걸 알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기자가 마이클 매키에 대해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하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제가 그 사람을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어요. 사진을 보여달라 했고 머그샷을 보자. 이 남자 알아요 라고 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도 약간 소름이 돋아요. 그리고 정말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건물에서 모든 거주자들에게 메모를 돌렸어요. 한 거주자 때문에 건물에 경찰이 상주할 거라고요. 그 일로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실제 범죄 작가인 걸 사람들이 알고 있고 베스트셀러 범죄 책을 3권 썼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며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모두가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기자 정신이 남아있죠. 저는 위층에 올라가 그 사람 문 앞에 앉아있는 경찰관을 봤어요. 그 사람은 콘도 앞에 24시간 경찰이 지키고 저보다 2층 위에 살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 있는 경찰관들을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냥 그렇게 했고 문도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주차장에 갔더니 세상에 오하이오에서 온 범죄 수사실 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층으로 올라갔더니 역시나 경찰들이 있었고 수사 책임자인 경찰관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의 아파트에서 물건들을 꺼내서 상자에 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처럼 진짜 범죄를 취재하고 진짜 범죄에 대해 글을 쓰고 이 장르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이중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경우 여름 수영장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죠. 시카고는 정말 멋진 곳이에요. 그리고 그런 대조가 있었고 그 순간에 당신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의 눈에서 본 차이는 어땠나요? 그와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와 그의 얼굴에 진지한 표정이 담긴 머그샷을 봤을 때. 이 남자에게 뭔가 촉발된 듯 했어요. 왜일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성공한 혈관외과 의사가 왜 10년을 함께한 사람과 이혼했을까? 그게 한계였을까요? 무언가가 그를 자극했어요.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아파하고. 그 이혼과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크리스 마음속에서 그 선을 넘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제가 다뤘던 살인범들도 딱 그랬어요. 그건 집착이고 질투예요. 질투와 사랑이 그들을 미친 짓으로 이끌죠. 예를 들어 레리 아일러 같은 성적 연쇄 살인범은 애인이 바람을 피울 때마다 밖으로 나가곤 했어요. 그는 피해자를 데려가 죽이고 분노와 질투를 대신할 대상으로 삼았어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이 여성을 도저히 잊지 못했어요. 무언가가 이 남자에게 반가쇠를 당겼고 그를 자극했어요. 그리고 그는 감정을 분출하고 최악의 일을 저질러야 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들도 자신이 안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전자기기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아무도 링카메라가 자신이나 차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생각하지 않죠. 20년 전 애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게 정황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찰이 거기 있었던 이유라고 봐요. 그들은 뭔가를 찾고 있어요. 눈 위에 남은 발자국과 맞을 만한 신발을 찾고 있는 거죠. 그들은 카펫에서 섬유를 찾으려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메모들, 혹시 그가 일기를 썼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쩌면 그녀의 사진이 아파트 곳곳에 있을 수도 있고요. 누가 알겠어요? 제 말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질투요. 질투와 잘못된 사랑이요. 그게 항상 가정폭력에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그리고 그를 봤을 때 아주 짧게 복도에서 스쳤을 거예요.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위험 신호가 있었는지 더 알아보려 해요. 혹시 그가 누구와 있었거나 친구가 있었던 걸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걸 본 적 없어요.
사실 지난주나 그 전주에 마주친 적 있어요. 사진에서 본 그의 얼굴이 기억나서요. 저는 로비에서 임무를 위해 팀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고 그가 지나간 것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는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한 사람이었죠. 이곳은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래요. 그냥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런 식이죠. 오늘 춥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는 매우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알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 사람은 12층에 살았고 알다시피 꽤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을 임대해서 살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민 중 한 명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짜 피해자는 크리스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계시다가 갑자기 평생 볼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내 살아있는 정말 힘들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게 더 큰 상처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 삶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그는 의사로서의 모든 경력을 포기했어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15년이나 걸렸고 좋은 경력을 쌓았는데요. 이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에게는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의 분노와 질투를 표출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나 대화 상대를 완전히 알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보기에도 참 좋은 분이고 아주 친절한 분처럼 보여요. 하지만 어쩌면 어떤 일이 당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일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될 수도 있죠. 네, 부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죠. 제 말은 당신 건물에 대해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제 그를 법정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는 그냥 당신도 생각하게 되죠. 알잖아요. 집에 있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콜럼버스, 오하이오까지 운전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걸 알고 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전국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건물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건물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 사람이 여기 살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경찰이 그에 대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가 이 건물에 같이 살았던 걸 알고 나서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요, 모두 불안해하며 문지기들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인터뷰하러 텔레비전 촬영팀들이 계속 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들 정말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죠? 주민들이 왜 저한테 말하냐고 물어요. 왜 우리 건물에 대해 나쁘게 말하냐고요? 우리 재산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요? 다다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봐요. 현실이고 진실은 여기 우리 주민 중 한 명이 살았고 그 사람이 2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게 언론은 저를 아니까 그렇죠. 제가 프리 투 킬, IMK, 프리즌스 오브 피어 등 유명 범죄 실화책을 썼고 연쇄살인범 레리 아이러에 대해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언론인들이 제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채널 2에서 저를 채널 7에서 본 걸 알자마자 제 지인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의장님, 작년에 아이엘러에서 인터뷰한 거 기억하시죠? 신원 미상 희생자들에 대한 DNA 이야기와 제가 검시관을 설득해서 이 시신들을 그냥 묻지 말고 DNA를 사용하도록 했던 이야기 때문이었죠. 작년에 새소년을 확인해 가족에게 돌려보냈어요.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 아니까 저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과 관리인들 중에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난 분들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인터뷰는 집 안에서만 가능해요. 대화를 원하시면 밖에서 만나거나 줌으로 해야 해요. 저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하고 크리스가 그런 게 신기해요. 저는 그 남자를 만났고 사진을 봤을 때 그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조차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냥 서로 지나치곤 했어요. 딱 안녕 잘 지내? 이런 식이었죠. 저는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고 그도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안녕 제럴린이라고 부르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아파트에 온다는 전단지를 돌리니까 여기 분위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그리고 12층에 사는 이웃 몇 명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 친구 론도 저를 보더니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묻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모르는 건 저를 해치지 않을 거고 그들은 관여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럴린, 마지막 질문이에요. 기자로서 그리고 실제 범죄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정말 나쁜 사람들에 대한 힘든 사건들을 취재해온 사람으로서요. 그리고 그는 지금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와 마주 앉는다면 어느 정도 그를 알고 있었고 이런 일이 그의 머릿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모른 채 대화를 나눴던 거란다면 그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세요? 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마이크, 당신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마음속의 과정이 무엇이었나요? 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지금 가장 후회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그로 인한 파장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로 느끼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는 감옥에서 심지어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매우 똑똑하잖아요. 이게 그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 거예요.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시죠? 그는 이 일로 매우 우울해질 거예요. 그는 전형적인 레리 아이러 같은 살인범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건 환상을 실현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살인범들은 자신의 환상을 실현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을 저지르고 그게 집착이 된다면 아마도 네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망쳤는지에 대해서도 집착하게 될 거야. 그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라는 걸 알잖아. 물론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내 말은 그는 사형 선고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알아야 해. 오하이오에서는 가중살인죄가 사형을 의미하지만 일리노이에서는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그의 방식일 수도 있어. 이제 유죄 판결이 나고 모든 게 끝나면 나는 사형을 원해. 그게 내 고통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해. 나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한 적 없어요. 그냥 수영장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이었을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지나치며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인사하거나 제가 피곤하네요 라고 하면 그는 저도 그래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게 다였어요. 저는 10층에서 내리고 그는 12층에서 내렸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진짜 피해자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네, 정말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제럴린, 저희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매키가 체포된 날 태페 가족이 발표한 성명이 있습니다. 인용하자면 오늘의 체포는 정의를 향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모니크와 스펜서가 너무 일찍 잃은 두 생명은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콜럼버스시 경찰서와 그 수사관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잡는데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모든 법집행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비극 속에서 지지와 기도, 따뜻한 연민을 보여준 지역사회에 감사드립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사법 시스템이 책임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길 믿습니다. 모니크와 스펜서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사랑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남긴 두 아이를 우리가 보호하며 그들의 삶과 세상에 남긴 빛을 계속 기릴 것입니다. TP 부부는 1살, 4살 아이 둘을 남겼고 고펀드미에서 5만 달러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다치지 않았고 이제 부모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가족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의 온 케이스였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과 피콕에서 온 더 케이스 시청 가능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